그런데 그 블로그에도 실제로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파일로 올린 건 파이널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따라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인 크크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딸이 그 고등학교 지원서에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포함해서 최종 제출했습니까? 최종에는 제출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봉사활동에도 후보자 따님께 미안한 얘기지만 그 학교가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뭐 그 5월 17일 날 이제 개나 소나 다 붙은 것 같아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5월 27일 날 이런 글을 올려요. 아, 생각해보니 같이 합격한 친구들더러 개나 소나 합격했다고 표현한 게 너무 못된 말이었네.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비전과 가능성이 보여서 면접관들이 뽑아준 것인데 나만 잘난 줄 알고 가서 한때 못된 마음 품었던 것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같이 면접 본 동생들이나 잘 챙겨줘야지.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절대로 후보자님의 따님이 인성이 그릇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또래의 그냥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벌써 10년도 넘은 시절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후보자의 딸이 아주 비밀스럽게 친한 친구들과 소통하고 노닥거리기에 만들었던 블로그 글들을 파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치사해요.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후보자의 딸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의혹 제기 및 프레임 씌우기 등이 부디 종결되었으면 하는 강한 희망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전하며 후보자 본인의 자질과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연구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충 질의 때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어른이 돼서 좀 부끄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변차부 후보자님, 네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그 기부금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15년부터 매년 뭐 450만 원씩 가까이 이래가지고 지난 5년간 2,24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근데 대한적십자나 이런 법정 기부금 단체는 만 원씩 2015년하고 17년 딱 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이런 그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상훈 의원께서 환경정의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그 문정부 의원님 따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뭐 봉사활동을 한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환경정의에 100만 원, 2016년에 100만 원, 2017년에 80만 원, 2018년에 80만 원, 2019년도에 또 50만 원. 뿐만 아니고 한국도시연구소 여기도 계속 5년 연속했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여기도 5년 연속, 지역재단도 5년 연속, 인간 도시 컨센서스 5년 연속 계속 뿐만 아니고 많은 그 사회단체들에게 이 기부를 했는데 다 후보자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코드가 만든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코드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뭐 가치, 좋겠습니다. 뭐 코드 가치 좋은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가치를 공유하는 단체들에게 이렇게 그 많이 걸 했죠. 그럼 대한적십자사 여기는 만 원씩 딱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게는 가치를 공유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모양이죠. 적십자사는 그 계좌가 만 원짜리 그 저게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내는데 한 번쯤은 이제 빠뜨려서 못한 것이고요. 한 번쯤이 아니고 15년이나 17년 두 번만 네. 돼 있어요. 5천 원 얻는 건. 네네. 우리 그 한국 공간 환경학회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공간과 환경, 즉 뭐 토지, 주택, 지역 아니, 여기 을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자의 모임입니다. 교수나 연구자를 보면 이게 뭐 사무실 같은 것도 있고 저 직원들도 있습니까?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같이 있고요. 이제 지금은 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우리 이 학회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후보자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그 김수현 10대 학회장, 조명래 전 장관 5대 회장, 최병두 도시연구소 소장 4대 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소 9대 회장. 우리 후보자 아직도 그 뭐 이사라든지 뭐 이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학회 고문, 최병두 LH 토지주택 수석연구원 학회 이사, 김윤희 LH 토지주택 수석연구원도 학회 이사 출신이죠. 이분들이 그 우리 후보자께서 LH 사장이 되시기 전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되시고 난 이후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까? LH에서? 황희연 저 원장님은 제가 사장이 되면서 이제 모셔온 분이고요. 예. 그 다른 분들은 원래부터 그 LH에서 LH 연구원에 LHI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제가 계속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 SH 사장인 LH 사장 재직 당시에 우리 그 후보자님하고 연관되는 단체라든지 지인들에게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일감을 많이 몰아줬고 또 실제 인재를 그 뽑으면서도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LH에서 사장으로 계실 때 공간환경학회하고 수의계약으로 4억 8,900만 원 규모 LH 역사서 편찬 등 기념사업 용역 계약했죠. 계약인 사실 없습니까? 네네 한 같습니다. 네. 후보자가 그래도 그 공간환경학회 그 출신인데 수의 계약을 맺는 게 저는 그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네네. LH 역사서 편찬과 함께 역사 기록물을 영상으로 아카이브 구축하는 그 사업을 알고 있는데 공간환경학회가 이 사업을 맡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님 본부장이 역사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 역할을 맡겼고요. 이분이 이거를 이제 어디서 누구랑 연구하는지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찾다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뭐 예약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분이 자, 제가 보니까 이 책임자니까요. 평가서를 보니까 평가위원 5명인데 2분은 외부분이고 3분은 그 내부 사람이에요. 네. 내부 위원들은 그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줬고 외부 직원들은 외부 위원들은 용역을 추진한 인력 중에서 과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분들이 적다. 또 다른 위원은 구축 방안에 대한 그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낮은 점수를 줬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이 같은 평가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LH 역사와 관련된 역사물이 없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LH공사에서는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각각 개별 회사에 대한 역사서가 발간된 바 있고 최근 LH공사 10년사도 그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환경학회가 LH와 용역을 맺기 전에 그 전에 LH와 그 용역 계약을 한 실적이 한 건에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3건의 용역 총 15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은 이미 LH 토지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과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전혀 새롭지도 않은 용역을 공간환경학회와 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관계하고 있는 학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한 해에 SOC 예산이 연간 그 2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공기업도 수십 개입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후보자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심고 거기에 용역을 추구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장관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후보자님 답변하시죠. 네네네. 예.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이거를 하나를 누구랑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워낙 예산이 20조가 넘는 큰 회사에 사장이 구체적인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노조원도 있고 다 계약 담당자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겨서 누구한테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용역 중에 아까 말씀하신 황현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 국토계획학회 또 회장까지 하신 분이고 그분을 제가 그냥 모셔온 것이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 용역은 LHI에서 기초 연구를 한 다음에 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3기 신도시 중에 1차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가 이미 나갔고 2차 연구가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연구가 아니고 기존 연구를 이제 심화하기 위해서 아주 계략적인 개요를 만드는 1차 연구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만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약했다가 원래 내렸으면 연사가 세건 15억 수익 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수의 계약은 절차를 밟아서 유찰이 이루어지거나 그랬을 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경쟁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아는 업체한테 일부러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전 질의는 박상혁 의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진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전 국토를 누린당한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선조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조시대는 조선 왕조 중에 가장 당쟁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사관원과 사헌부의 젊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대신들을 부도덕하고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오저리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들 심지어 율곡 이의까지도 탄핵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당파적 이익에 충실했던 대신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경영한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후보자를 윽박지르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면서 비난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에 각종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빠짐없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 후보자께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인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저촉되는 비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비록 비사실에 저촉되는 것은 없을지라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8일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아직 충분하다고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발언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고 제가 SH에 있으면서 워낙 건설 현장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그 조직이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예를 들었고 그 결과로 또 그 가족이나 또 고인 그리고 또 그 종사자 분들께 좀 아픔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더욱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안전을 강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확실히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 및 교통 분야에는 여전히 안전에 취약하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생산적이고 낭비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시민의 또 국민의 생명과 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수익성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최저 주거 기준이 있듯이 안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법으로 또는 이제 각종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제로 당연한 이제 국가의 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18년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사고성 사망자의 51% 나타납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만 해도 약 1,312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분들 모두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구조적인 죽음에 대해 예방해야 됩니다. 네, 네. 현재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국토부 소관 현장에서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 내 안전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선제적인 안전 정책을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안전 분야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또 육성되고 또 배치되고 또 활동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장관이 되시면요. 이거를 꼼꼼히 챙겨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제가 직제를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서 뭐 안전 관리 TF라든가 이런 걸 좀 꾸려서 정말 안전 사고가 없는 그런 건설 현장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자님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불리한 부분에는 반개혁 혹은 본인이 희생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듣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저희가 서면 질의로 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여쭤보니까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장녀가 예일대에 들어갔었는데요. 예일대학은 따님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추천을 했습니까? 딸이 원해서 네, 저희들은 따님이 선택을 하셨다. 예, 어차피 도와주셨겠죠. 뭐 학비도 건네주셨으니까. 2004년에 보니까 주소지를 방배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세종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네네. 신림동에 그 장모님 근처에 딸하고 둘째 네네.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 너무 너무 멀어서. 많이 막혀서 네. 네. 그럼 뭐 신림동에서 세종대 가는 것하고 방배동에서 세종대 가는 게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7호선으로 직장 가까운 데 가시려면 광진구 다른 곳도 많은데 자양동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서초 강남을 가셨습니까? 중학교 장모님이 배정 때문에 애를 가셨습니까?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이 하실 수 있을 거리를 찾다 보니까 7호선을 따라서 쭉 오다가 7호선에서 주택하고 학교가 가능한 곳을 찾은 게 방배동이었습니다. 7호선 어디 사셨는데요? 이수역입니다. 이수역에 좀 더 사셔서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반포 예. 쪽으로 가기 잠깐 때문에 다음 너무 질문 비싸서 가지를 저희가 못하고.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따님의 이 환경정의연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당락 관계없이 아빠 찬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학생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빠가 있는 곳에서 쉽게 제공받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으세요? 네. 혹시 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그 또 불편하게 느끼시는 이제 뭐 청년이나 또 국민들이 계시면 저로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민단체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따님처럼 유학은 못 갔지만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에 그 걔만 신경 썼으면 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중하게 사과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지하철도 직접 가셨던데요. 비장한 사진도 저희가 봤어요. 그 이번에 아픔과 안전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번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면 왜 2인 1조 규정과 다르게 김군이 혼자 수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초에 2인 1조로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용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하청 구조가 그 아니요, 나머지 한 분이 어디 갔길래 혼자 김군이 수리를 했을까요? 그게 2인 1조로 실제 운영되질 않고 한 명이 다 그 많은 스케줄에 따라서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분이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떠났고 김군은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 수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로 위에 김군을 밀어넣은 건 실수가 아니라 퇴근도 잘 안 시켜주는 고충, 그리고 실직의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구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시라는 게 국민들에게 또 사과 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펼쳐진 동탄의 연출 쇼도 그렇게 거짓으로 비춰지고, 걔가 신경 썼으면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기획된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가슴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마케팅 전문가로 있다가 SH에서 계약 해지된 30대 청년 기억하시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고 보고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서 2조 넘게 적자를 줄여줬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결국 계약 해지 해고였는데요. 후보자님, 계약 해지된 이후에 이 청년들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계속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그 전에도 직접 한참-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만나서 그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고 나가서 따로 밥도 사주고 이 제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요, 이분들은 2017년 1월에 직접적으로 만난 거 외에는 여러 차례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증의 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요. 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임대주택의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전해준 민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층 스위치가 없는데 그냥 2층 스위치로 살라고 하거나, 스프링클러가 터졌는데 밑에 배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헤엄쳐 나와서 나는 불이 나면 그렇게 구조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하자 실태를 전해드립니다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벽이 갈라지고 누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질 좋은 평생주택 말만 할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름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주택일수록
집 없는 서름을 감춰줘야 되는데 그걸 더 이 정부가 키우고 있는 두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 말씀으로는 계속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신 거 보면 엘리트 파워였죠. 자녀는 외고에 미국 아이비리그 유학도 갔고요. 그러면 이 사유재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기고를 통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됩니까? 자, 이거 법과 제도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 그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네.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법안 자체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도 저기 자세히 보지 못한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네. 된 건데 하루새 이거를 한 번도 안 살펴보셨다는 건가요? 청문회 앞두고?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는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이 가족 거주하거나 면지역 소재 농가주택 매수자를 못 구해서 처분이 어려워서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은 그러면 차치하고 1가구 1주택 그 법안을 찬성하십니까? 제가 그 어제 들은 걸로도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저기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가 좀 작다는 얘기가 네네. 잘 들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심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님.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건모 어머니나 친구들은 결국 못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그 한 말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또 만나기 어려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모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 저렇게 사랑스럽던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상처만 늦게 눈을 열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이 따뜻한 그 얼굴을 제가 굽힐 수가 있는데 저의 남은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긴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편해서 돌아왔으면 어떡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네.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님. 네, 아닙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사고는 2013년, 14년 계속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종합 관제 시스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돈 많이 든다고 안 했죠. 이 일은 2인 1조가 해야 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다 떠넘겼죠. 그래서 혼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 골아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다 죽었어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서울 메트로에서 처음에 김군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김군 어머니가 산산조각나 죽은 우리 아이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고 오열을 한 겁니다. 이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이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내 아들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그 어느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후보자는 SH 공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변 후보자가 역지사지에서 부모의 입장이었다면은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그 고인이나 또 유족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당시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을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대표들 다 가서 무릎 꿇고 다시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안도 수도 없이 나왔어요. 다 서랍에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계시지만은 내 자식 일이고 내 가족이 죽었다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절박하고 국민들이 아픈 게 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일이 아닌 겁니다. 표 받을 때만 내일인 겁니다. 표 받을 때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또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지 않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어떻게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 반성하면서 또 사과하고 또 그만큼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책임 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재난의 시대입니다.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뭐냐? 정책과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엄동설안에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어제도 찾아가셨던데 국회 본청 앞에서 용균이 어머님, 이한비도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14일째 단식하는데 이분들이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굶고 계신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과제, 그게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제정해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재해는 특히 산업재해는 절대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윤보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그런 탐욕스러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방치해온 국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국토부 장관으로서 안전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거나 미처 그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그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무거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설계부터 계획 또는 모든 과정을 그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이게
그 추진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포울 지역구 박상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 청문회를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우리 21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조금 더 그 정책 정말 중심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우리 이른바 주거 안정의 문제를 어떻게 후보자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자세로 오늘 질의를 드리고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앞서서 조금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SH공사 사장을 했고 그 이후에 SH공사 사장, LH공사 사장을 하면서 우리가 19대 국회, 그다음에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저는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SH에서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거의 확인이 되었던 사안이고 또 마찬가지로 SH공사 사장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뭐 특혜 의혹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들이 명백해졌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의혹 제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학회라든지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지금 나왔던 질의 내용인데 그 LH 사장을 재임하시면서 한국공간환경학회하고 수의 계약을 좀 맺으셨다 해서 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재직 당시에 수의 계약을 수의 계약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사장님 알고 기억나시나요?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개 이상 한 125개네요. 125개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회하고 한 것은 한 22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여러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로 시청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치부 손소영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예상했던 대로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 아주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시시비비는 따지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국민생활 밀착형 부처를 담당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이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변 후보자는 이 청문회 시작 전에 이 과거 발언들과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어진 오전 청문회 질의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이 세 가지로 지적했는데요. 네.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그리고 권력 사유와 그릇된 부동산의 인식을 꼽았습니다. 이 토지공 개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그리고 딸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인턴 경력 제출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 변 후보자는 이 토지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에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며 이 공적 성격에 맞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한편 민주당은 이 정책 검증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외에도 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변 후보자 소신을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법안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대재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오후에도 청문회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손소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